오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을 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세가 주는 이제 부담 이런 게 인플레를 촉발하는데, 인플레가 좋은 의미에서 인플레가 아니라 이 성장은 없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경기 침체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좀 시장 대하기가 좀 편했었는데, 갑자기 월말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워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수익률을 관리해 가면서 기회가 될 때 큰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러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업종들을 한번 훑어보면은 2월 셋째 주 정도 말쯤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순환매 형식으로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던 섹터가 대표적인 데가 철강하고 화학인데, 철강화학 섹터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로 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거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러시아 쪽 걸 차단하게 되면은 그쪽 원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화학 쪽 섹터가 숨을 쉴 것이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돌았었기 때문에, 제가 2월 21일 날 경제방송 채널 저녁 때 한번 나가서 시장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돈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급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자, 외국인이 당장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 환율 1,400원 위에선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장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새로운 모멘텀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업황이 좋아지거나 어디에서 뭔가 강력한 서포트가 되는 뭔가가 나와줬을 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관세부터 시작해서 전환리 치고 있는데 우리가 따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증시의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역시 그 H방송, 그 경제방송인데요, 거기서도 2,700 돌파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 있거든요. 근데 딱 2,650 넘어서 가지고 깔딱거리면서 약간 더 가는 척 제스처 취하다가 주가는 거기서 바로 급락을 해버렸었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급락이 됐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버티고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돌발 악재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별 외국인 순매수 현황 제가 표시해 놓은 거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다 매도입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그죠? 2650선 근처 오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금액 단위를 좀 키워가면서 매도를 해 왔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외국인 역시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해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이 지금 3월 4일이죠. 근데 이제 2월 28일 날 급락원인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미국 증시 추세가 급락을 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여기에 그날 또 MSCI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포지션 좀 줄어들게 되고, 하필 또 거기에 옵션 만기까지 또 맞물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갑자기 원화 환율이 1,420원까지 떨어졌다가 1,460원대로 급등을 했었고요. 2차전지 섹터가 두들겨 맞았던 가장 결정적인, 그게 또 지수를 끌어내렸던 건데,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 이게 왜 지수를 끌어내렸느냐면,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미리 그 거래소 코스피 200 편입을 대비해서 사놓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철회해버리게 될 경우엔 바로 거기에다가 반대급부로 주식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장이 불안한데 또 연휴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좀 눌렀던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또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던 거는 이제 관세 부과 얘기도 나왔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났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장은 확장인데 그 내용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규 주문은 감소했습니다, 제조 쪽에서. 근데 고용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제조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은 정체가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이 제일 안 좋은 현상인데, 그걸 우려하게 됐었고, GDP 나우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거 역시도 지난번에 사실 1분기
또 성장률을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5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놀래켰는데 이게 마이너스 2.8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거 역시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정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하겠다. 실제로 지금 발동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 리스크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그럼 우리도 많이 빠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선물 쪽을 팔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수대가 PBR로 계산해 보면은 포워드입니다. 25년 기준으로 0.8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로 보게 되면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여전히 싸다. 여기에 이제 PER로 계산해도 역시 한 8.7배? 뭐 이제 9배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증시 조정에 따라서 우리도 얻어맞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심각하게 빠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체크해 보니까 나스닥은 10%가 안 돼요. 빠진 폭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빅테크가 많이 빠졌고 흔들렸던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세 전쟁이 전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치고받는 게 아주 강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상하단이 좀 제한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그래프 상에 나오는 거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이 끝부분을 보시면은 고개를 들기 시작했잖아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조짐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I 역시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건 거주 비용하고 원자재 비용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PPI 제조 관련돼 있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었다. 상승 전환이 됐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시간 인플레이션 역시도 상승 전환이 되는 그림. 그런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일단 보여준 거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숨겨져 있었던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좀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 만기도래 상업용 부동산 이제 대출 규모가 2020년 이래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 얘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공실률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연장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디폴트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게 자꾸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2에서 6%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젯밤 오늘 이제 발표 났었던 ISM 제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GDP 나우 뭐 이런 쪽에서 보여준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이제 강화가 된 상태에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 방울 더 매긴 거는 사실 이런 우려감이 지금 이제 실질 데이터보다는 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데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럽연합도 같이 이제 관세 부과에 대응해 가지고 맞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3월 12일 날 관세 부과액이 나왔지만 오늘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을 하기로 이제 발표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세가 주는 이제 부담 이런 게 결국 가 가지고 인플레를 촉발하는데 인플레가 좋은 의미에서 인플레가 아니라 이 성장은 없는 인플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 이슈까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을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분위기 자체를 좀 싸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게 큰일 난 것 같지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빅테크가 또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은 생각처럼 또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9%가 안 되게 빠진 것 같거든요. 저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건 하나의 내러티브,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다, 부담스럽다 했었던 부분들이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조정받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이 이제 관세는 일단 협상용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감세 정책을 계속 얘기하면서 관세를 강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가 정책을 내세웠던 감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세를 갖다 강제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정책을 가만히 놓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세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관세 내기 싫으면 들어와서 여기서 생산해서 만들어내 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TSMC가 1,000억 불 이상의 자금을 그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기 위해서 강제로 미국 내에 공장을 유치하고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림을 연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트럼프 생각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국가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여타 국가들이 결국은 관세 내기 싫어서 기업들이 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다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이 관세를 그러면 없앨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가가지고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부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딜레마에 물론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기축 통화 자체가 달러기 때문에 미국은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고 했을 때, 미국 내 모든 제조업 기반을 다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되게 무서운 거는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전부 미국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만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상 자체가 미국 입장에선 참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국제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정책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이제 향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몰아갔을 때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되려면은 또 모든 게 또 완벽하게 또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경기 침체 리스크는 보여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구체화될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기 때도 스트롱맨이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관세부가 강제하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여타국과 또 그 행정부 내에서도 도와주는 그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강제하려고 또 시도는 하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리스크에 또 직면하고 하게 되는 기업들이 되게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인건비도 인건비 문제지만 사실 손기술이 필요한 일을 갖다가 끌고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율이 높아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노조가 강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TSMC가 대만에서 그 직원들한테 일을 강제시키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선에서 이제 이게 타결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여러 가지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건 지표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좀 일러 보인다라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우호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가만히 냅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지금 겨냥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심사는 한국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거. 왜냐면 거기에 이제 광물권을 갖다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쪽에서 엄청 큰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그 밀어붙이고 있는 게 유럽 쪽에다가 방위비 5%까지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고 뭐 2%가 넘어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요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 있는 미군을 좀 철수한 움직임 이런 것들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재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럽에서 재무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한국 방산을 세일즈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인 미국 국방부를 통한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데서 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은 현재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유럽 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있고, 또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고개 들고 덤비는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지만은 어쨌든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대등하게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거를 관철했던 경험이 별로 많진 않아요.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조금 뒤로 놓고 일단은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나라가 관세 영향에 크게 노출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서 8번째인가 무역 흑자국이에요. 규모로 봤을 때.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압박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가서 먼저 선물을 줬죠. 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챙기고 싶어 하는 거.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행정명령에 사인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스톱이 됐었던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이제 LNG 프로젝트 쪽에다가 일본에서 4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게. 합당해서 만들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가면서 구미를 맞춰줬었던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한테 요구했던 건 한국 조선 필요하다.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얘기가 우리 배 만들어줘가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건 만들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라는 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균형점을 좀 맞춰가면서 들어줄 거 적당히 딜을 해가면서 일정 부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겨가는 전략을 해 나가야지만이 남들 얻어맞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덜 맞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총뿌리는 우리한테도 겨눠질 수 있다. 그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외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미장보단 좋을 것 같다.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당장에는 이 관세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마 3월 중순 넘어가면은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관세액이 또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개시가 3월 말일 날 이제 개시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일정 부분은 좀 증시를 좀 흔들거나 좌우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방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제한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하방은 2,400선에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2,700을 상단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것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1,400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쪽 사이클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우리 쪽으로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수가 2,700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내에는 저는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장이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작년 8월인가? 그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상단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박스권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얻어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가장 큰 거는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체 볼륨을 봐야 되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성장률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130%, 140% 성장하던 게 지금 70%대로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야, 이거 앞으로 계속 줄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제 그동안 독주하면서 갔었던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에이직 업체들이었던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같은 회사 이런 쪽이 올라온 것도 있는 데다가 우리 구정 전후해 가지고 중국에서 한번 충격을 줬잖아요. 딥시크 사태로. 그 딥시크라는 게 결국은 비싸지 않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가속기 칩 가운데서도 비교적 저사양의 칩을 가지고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게 성능을 보니까 뭐 오픈 AI 못지않네부터 해서 별소리가 다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거 발표하고 나니까 또 너도 나도 중국 내에서 나도 있어 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고 나니까 급속히 확산이 됐던 게 AI 소버린에 대한 욕심. 유럽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도 그랬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야 한국은 AI 소프트웨어 쪽은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다가 중국도 저거 가지고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었던 게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빠지긴 했지만 갑자기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그 성장했었던 배경을 보면은 칩의 어떤 성능이 이 정도였었다면 이 정도 올려놓고 가격은 이렇게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익률을 확 올려버리고 이익의 성장, 매출의 성장을 키웠었는데 저거 아니래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그게 일단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지표 하나가 좀 이상이 있네, 뭐 이익 성장률이 좀 떨어지네, 이익률이 좀 약해졌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시비가 걸린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빅테크 쪽 관련해가지고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갔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주식의 성장 스토리에 발목을 잡은 게 가장 크게 발목을 잡은 거는 딥시크다. 1차는 에이직 업체들의 성장이었지만 2차까지 맞물려 버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엔비디아 최고 사양 가지고 안 해도 되겠는데 에이직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조금 그 만능 칩이 아니더라도 특정 어떤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는 칩을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체 칩을 가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딥시크 같은 거 보니까 H20 가지고도 저 정도 성능을 낼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최고 사양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가 생기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도 빠지는 게 물론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도 있지만 거기도 보면 그 코보스 관련해 가지고 뭐 좀 가동률이 떨어진대, 뭐 이제 캐펙스 투자가 줄어든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엔비디아 주가가 버벅거리니까 못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못 가고 있죠. 하이닉스 오늘 보니까 PER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5배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죠, 실적은. 근데 엔비디아가 발목이 잡히는데 하이닉스 혼자서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이제 이 딜레마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걸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에이직 업체 쪽하고 수주가 돼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HBM은 어차피 에이직 업체에서 만든 칩에도 필요할 테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엔비디아 외에 에이직 업체 쪽하고 이제 결합이 되든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HBM 장비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HBM 쪽에 하이닉스가 못 가는데 HBM 장비 주식들이 막 치고 올라가긴 또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물량을 다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도 들어간다. 그 마이크론이 투자가 많아진다, 실적 좋아집니다 해도 주가는 빠집니다.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경쟁자가 뭐 진입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쪽은 실적보다는 일단 내러티브 쪽에서 일단 조금 발목이 잡힌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외에 에이직 업체 쪽에 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추가 수주가 이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대신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되게 슬픈 얘기인데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상승은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레거시 쪽이 물량 재고가 지금 많이 줄었다. 낸드 가격도 심지어 올라가고 있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반등을 세게 줬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양회가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 여기에서 이제 소비 부양책을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강하게 내줘서 낸드라든지 DDR5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고개를 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고개는 따라 들기는 하겠지만은 이 반등의 어떤 상방의 어떤 가능성은 삼성이 조금 더 커 보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단은 또 막힙니다. 왜 막히냐면
레거시만 가지고는 지금 급등을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결국 가서 삼성은 뭔가 그 다음 버전에서 보여줘야 될 게 있다. 그거는 HBM 쪽인데 HBM 쪽에서는 지금 3 관련해 가지고 아직 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근데 원C로 설계해 가지고 칩 설계해 놓은 같은 경우 DDR5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샘플링 테스트하고 그거 양산하고 하려면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3 버전에서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젠슨왕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당장에 뭐 3가 됐든 그다음에 이제 HBM4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사 중에서 제가 이게 뭐지 했었던 거는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 사나노 쪽에서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은 영업해도 되거든요. 장사 가능해요. 그러면은 진짜 그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수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빅테크 쪽을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수급이라든지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삼성전자 역시도 하방은 제한이 돼 있지만 또 상단 역시도 아주 크게 열리진 않은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향후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엔비디아 주가는 저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부터 상승을 하더라도 기울기 자체는 완만해질 것 같다. 드라마틱하게 올라왔었던 그 이전 상승하고는 다르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닥을 확인해서 엔비디아가 바닥을 확인해가지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완만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는 뭐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을 우선 잡아야 될 것이고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또 다시 또 올라가면은 그 고점에서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길게 봐서 저걸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게 강하게 모멘텀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부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 노이즈 때문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기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HBM4에서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앞서서 양산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여기에 더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이직 업체 쪽 뭐 마벨이 됐든 아니면은 브로드컴이 됐든 추가 협업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서 HBM에서 독주를 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이 레거시 쪽의 회복이 우선일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HBM은 센티가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는 반면에 주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레거시 회복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삼성전자가 레거시가 회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레거시만 가지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HBM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HBM4 관련해 가지고 원C D램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시 양산하고 테스트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빨라야 올 가을 늦으면 올겨울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뒤처지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 산화노 수의 80% 이거는 이제 중요한 얘기지만 그거보다는 빅테크를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 파운드리 쪽에서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와주려고 그러면은 빅테크 요즘도 기사로 계속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불만을 갖고 있네, 퀄컴이 불만을 갖고 있네, 뭐 지금 TSMC에 대해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보다는 실제로 그들 중에 하나를 다시 끌고 와서 유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소비진작책 그 양회 쪽에서 나올 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 놓고 말씀드리면은 양회 쪽에서 이제 그 소비진작책이 나와가지고 그 엣지 AI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올해가 지금 교체 주기는 맞거든요. 10월까지인가 아마 윈도우 10이 업데이트되고 안 될 거예요. 이 PC도 아마 해보시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거든요. 이 PC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떠요. 안 되는 거는. 그러면은 업데이트 안 받고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기업체들은 이걸 다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레거시 반도체 쪽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를 크게 땡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 내지는 바닥 시그널은 보이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세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HBM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직 업체 브로드컴의 성장 뭐 이런 얘기들이 했는데 실제로 협업 얘기가 안 나와요.
HBM 어디 걸 쓰고 있는지도 얘기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라도 하이닉스가 됐던, 둘 다 뭐 양다리는 아닐 것 같고, 삼성이 됐던,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땐 그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XL이나 요즘 소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는 주도는 아니고 메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건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레거시 반도체 재고 소진이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통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삼성에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HBM4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나 겨울 돼봐야지 알 것 같고, 3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향 납품 여부, 요게 빠르면 상반기 중에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영현 부회장이 젠스랑을 직접 만나러 갔다고 했고, 이제 달라진 걸 가지고 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요즘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자꾸 이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는 그 TSMC가 인텔에 투자를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기술을 공유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나오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영업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잖아요, 인텔은. 그리고 또 미국에 공장들이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보다는 인텔을 밀어주려고 하는 건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TSMC가 인텔하고 어떤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좀 네거티브하게 시장에서는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